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상을 믿으세요? 흔히들 부록의 나이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들 하죠. 그만큼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발자국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얼굴의 생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여기 보이시는 그림 속의 남자, 참 자상한 얼굴인데요. 과연 이 남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살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살다 말년의 분해 요량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간만에 듣는 고향 사투리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오랜 타지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고향에서의 삶이 참 행복하게 느껴지네요. 모쪼록 제 남은 여생만큼은 근풍파 없이 잔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젠 그럴 수 있겠죠. 이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누군들 고통 없는 삶이었겠습니까만 제 삶은 유독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서울로 상경하면서부터였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 서울로 상경한 이후 단 한 번도 구르지 않은 순간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팔자라는 말로 뭉뚱그리곤 하지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정해진 팔자는 없는 것 같아요. 팔자란 건 자신 앞에 놓인 절망에서 아무 저항 없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것이더라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스스로 끼치고 나가려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그리 오래지 않았답니다. 그전까지는 저 역시도 알아서 체념하고 발자란 숲이야말로 스스로를 가두었거든요. 만약 제가 딸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 살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딸은 제게 스승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해야 옳겠네요. 딸이 아니었다면 전 죽을 때까지 바보처럼 살았을 테니까요. 저보다 축히 30살은 더 어린 제 딸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절망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를 뛰어넘으려 한 아이였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자상한 사위와 함께 사랑스러운 손자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제 모든 것이라 해도 좋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낙행을 결심하는 동에 자주 볼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딸은 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답니다. 저도 이제 늙어서 딸한테 큰 도움도 못 될 테니 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답니다. 물론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랍니다. 비록 저희가 피를 공유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게 저희 모녀를 갈라놓을 수는 없죠. 저희는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역경을 함께 헤치고 온 동지니까요. 제 인생이 그토록 후들팠던 건 모두 딸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할 만큼 딸을 만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부터 고난은 항상 저와 함께였답니다. 50년도 넘은 일이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무섭게 서울로 향했답니다. 가난한 소작농이던 부모님 아래서 더 머물러 봐야 서로가 힘들기만 할 거란 걸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한데 저희 내남매를 제대로 건사할 수 없던 분들이셨거든요. 저라도 입을 털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온 거였어요. 요즘이야 서울이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지만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높은 빌딩과 수많은 차들로 가득 찬 곳은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일거리는 많았죠. 문제라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20살짜리란 이유로 일한 태그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려는 나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실밥을 듣고 미싱사들 수발을 하는 시다에서부터 부러운 건 조립을 하는 공장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일하고 일을 마치면 자기 바빴던 시절이었답니다.
그렇게 이르래도 손에 옮겨진 돈은 저와 나 먹고 살기에 급급한 수준이었죠.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분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 푼돈조차도 대부분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내셨겠죠. 저처럼요. 그래야 동생들은 그나마 배를 굴릴 일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돈을 다 보내고 나면 사실 밥 사 먹을 돈이 남지도 않았답니다. 진짜 배가 고프면 공장 안에 있던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배에서 출렁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물만 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물배라는 게 익숙한 이유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보낸 그 돈이 부모와 형제들에게 웃음을 줄 수만 있다면 그깟 배고픔이 뭐 그리 대수일까요? 힘들었지만 그 생각 하나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저를 누리양으로 사투리 흉내내기를 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죠. 그 다음엔 제 기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늘더군요. 월급도 오르고 허니소리 받으며 저처럼 상경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었고요.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다방 DJ가 직업이던 사람이었죠. 조금 쓸만해지니 나름 문화생활이란 걸 즐길 수 있었거든요. 언니 동생들이랑 같이 간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내 국물이 조금 벗겨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골 초년이던 제 눈에 남편은 진짜 영화 배우처럼 보이던 서울 남자였어요. 이래서 서울 남자 하는구나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제 주제에 그런 남자를 만날 수는 없는 일이죠. 제 또래 분들은 아시고 해요. 그 당시 다방 DJ들은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 같은 존재였어요. 인기 많은 다방 DJ들은 일이 끝나고 나올 때면 다방 앞에서 기다리는 여자들로 줄을 이루던 때였으니까요. 그러니 저 같은 초년이랑은 전혀 어울릴 일이 없던 사람이었죠.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죠. 당시 저를 다방으로 인도했던 언니가 남편과 좀 친했어요. 그래서 몇 번 같이 어울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저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자리만 메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이랑 이야기해본 적도 거의 없죠.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그날도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야 내일 일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들 술이 과했어요. 저만 멀쩡했죠. 하나씩 둘씩 돌아가고 저도 돌아가려고 거리를 걷는데 먼저 간 줄 알았던 남편이 골목에서 잠들어 있지 뭡니까.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아 남편을 깨우고 집에 들여다보낸 게 계기가 되었어요. 믿기지 않게 그와 연애를 하게 되었지 뭡니까. 그래도 그 연애가 오래 갈 거라 생각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 대부분은 저보다 훨씬 세련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에 치우쳤나 봐요. 연예인 같은 남자가 저를 좋다고 하니 앞뒤 못 가린 거죠. 처음 임신인 걸 알았을 때 진짜 막막했어요. 임신이 된 것도 된 거지만 그 사실을 말하면 남편이 저를 떠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예상대로 남편의 반응은 덜덜음했어요. 사실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낙태 수술을 해야 하나 했는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지 뭐예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시아버지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요. 참 고지식한 분이시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 부르려면 내리셨다지 뭡니까. 남자가 돼서 자기 자식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그렇게 전 생각지도 않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딸은 승희를 낳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더군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다방 DJ로 살며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피웠거든요.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덕분에 그래도 살만하다 싶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더군요. 시아버지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남편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며 이민을 가겠대요. 남편이 결정했으면 아내인 저는 따르는 게 맞죠. 그러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웃더군요. 너는 갈 필요가 없다면서요. 너처럼 부식한 애가 미국 가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대요. 자기랑 딸인 순이 그리고 시어머니만 간다더군요. 저랑은 이혼을 하겠대요. 어차피 애정도 없는 결혼이었다면서요. 제가 발악을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남편은 떠났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 딸 순이도 함께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니 연락도 안 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여자가 있었더군요. 그 여자가 미국 사는 여자였답니다. 한국 와서 남편이랑 바람이 났고 그 여자가 남편에게 미국으로 가자고 했대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나랑은 애정이 없다며 이혼을 강요했으니까요. 이혼이 힘들긴 했지만 진짜 힘든 건 승희를 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딸을 잃진 않았을 겁니다. 승희를 그렇게 보낸 후 참 많이 괴로웠어요. 지나가는 순이 또래 여자애들만 보면 언제 어디서건 눈물이 터졌으니까요. 그때가 32살이었을 거예요. 이제 5살이 된 승희가 한참 애교를 부릴 때였으니 더 눈에 밟혔던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산 사람은 사는 법이더군요. 그 와중에도 일을 하고 받은 돈에 다시 친정에 보냈답니다. 그렇게 40살이 될 무렵 두 번 다시 제 인생에 없을 거라 믿었던 결혼이란 걸 또다시 하게 되었어요. 순우씨, 우리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만난 지 2달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청혼을 하지 뭡니까? 아직 그럴 때가 아니지 싶었는데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또 흔들리더군요. 우리 공장 거래처 영업사원이던 남편의 대시에 못 이겨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크게 끌리는 남자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만남을 이어간 건 제가 그만큼 외로워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남편의 외모가 전 남편과는 달리 수도분하기 그지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은 화려함의 극치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외양의 혹한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제게 수도분한 남자가 훅 들어오니 왠지 그 사람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지 뭡니까. 그렇게 한 달 후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못 해줘서 미안해.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는 꼭 시켜줄게.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고마워. 대신에 내가 당신한테는 진짜 잘할게. 그래요. 믿을게요. 나도 당신과 희영이 뒷바라지 잘할게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재혼이었거든요. 저는 이혼을 한 거지만 남편은 사별을 한 사람이었어요. 저랑 결혼할 때가 사별한 지 4년 정도 되었다더군요. 남편에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영이라는 아이죠. 나이도 우리 승희랑 똑같은 13살이 나이였어요. 처음 희영이를 봤던 날이 떠오르네요. 남편이 저를 소개하자 공손하게 인사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정도 여자아이라면 사춘기가 멀지 않을 때였으니 엄마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보일 법도 한데 희영이는 그러질 않더군요. 그렇다고 좋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행동할 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덤덤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반응을 하면 가해질 체벌이 무서웠으니 애써 감정을 숨긴 거였어요. 아직 13살,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아이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튼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전 어쩌면 희영이한테서
제때 승희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종의 보상심리랄까요? 5살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승희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걸 희영이한테 해주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답니다.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며 딸과 엄마로서 살아가려고 했죠. 안 되더군요. 희영이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좀채 나오려 하질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밥 먹을 때 정도를 제외한다면 같은 집에서라도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긴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라며 등장한 여자잖아요. 그런 여자를 어떻게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천히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부모와 자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정작 희영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희영이 저렇게 놔둬도 돼요. 너무 방에만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가 못해줘서 그런가 봐요. 쉽지 않네요.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미안해요. 미안할 이유 없어. 지가 저러는데 당신이라고 무슨 수가 있어. 신경 쓰지 마. 쟤 어려서부터 저랬어. 다른 집 딸들은 아빠 퇴근하면 나와서 매달린다는데 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 더 정이 안 가. 에이, 당신도 신경 안 써도 돼. 마음 같아선 치외가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에이 거기도 늙은 할 맛이 하나뿐이라. 에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아무튼 당신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희영이를 마득치 않아 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진달이잖아요. 게다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으니 더 애틋할 법도 한데 남편은 희영이를 마치 주워다 키운 아이 마냥 홀대하더라고요. 애들은 누가 자기를 예뻐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안다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희영이는 가끔 남편이 자기를 부르면 놀란 기색을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남편은 그걸 보고 또 짜증을 부렸고요. 한마디로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렴풋이나마 깨닫던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한 건 거의 1년이 다 돼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공장이 오전 근무만 하고 문을 닫았어요. 발전기에 문제가 생겨 더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던 반차가 생긴 거죠. 회사 탄협본부는 아시겠지만 이런 날은 진짜 기분이 째진답니다. 공장 특성상 잦은 야근이 필수인 탓에 결혼을 하고서도 제대로 저녁을 차려본 적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게 미안했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집의 주부인데 일 때문에 제대로 된 저녁 밥상을 몇 번 차리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영화를 보러 가네 어쩌네 하지만 전 그럴 수가 없죠. 공장문을 나서게 무섭게 시장으로 직진했답니다. 간만에 숨쉬를 좀 부려야겠다 싶었거든요. 이것저것 장을 봐서 두 손 무겁게 집에 들어온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인기척이 나지 뭡니까? 그 시간이면 남편은 회사에 가 있어야 했고 희영이도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게다가 그 인기척이 일반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꼭 맞는 소리 같았달까요?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할까 하다 일단은 집에 들어왔어요. 혹시 우리 집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들은 게 맞더라고요.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아,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걸 말이야. 내가 그만둘 거 아냐.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전부요. 죄송해요. 아, 남편과 희연이의 목소리였어요. 놀라서 방문을 열었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하더군요. 저도 남편도 희영이도 동시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공간에 머물러야 할 세 사람이 집에서 부딪혔으니 당연하죠.
게다가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 역시 놀랍긴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들어서는 순간 멈추기는 했지만 그 상황은 남편이 희영이를 때리는 거였거든요. 당신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공장 배전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수리가 힘들 거래요. 근데 당신은 왜 집에 있어요? 희영이는 학교 안 가고 뭐 하는 거고? 나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일 보다가 집에 가지러 올 게 있어서 잠깐 들렸어. 아, 그렇구나. 근데 희영이는요? 학교에 있어야 할 희영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묻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그러더니 곧 남편이 입을 떼더라고요. 그러게 나도 돌아서 이유를 묻던 중이었어. 그렇지? 남편이 희영이를 향해 동의를 구하자 희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대요. 그러니까 얘가 왜 집에 있는 건데요? 물어봤다면서요? 그렇지. 얘가 학교를 땡땡이 쳤나봐. 그래서 내가 혼내는 중이야. 맞지? 이번에도 남편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희영이의 고개가 끄덕거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희영이가 말이 없긴 해도 공부는 꽤 잘하거든요. 이번에 진학한 중학교에서 본 첫 중간고사 성적이 반에서 2등이었답니다. 그런 애가 학교를 땡땡이 쳤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그렇다고 하니 안 믿을 수도 없네요. 왜 땡땡이 쳤는데? 혹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 제가 물어도 대답이 없더군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갔지만 아직 희영이랑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희영이한테서 들은 거라곤 예 정도가 다였답니다. 이놈이 말 안 해? 엄마가 묻잖아.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자 희영이가 움찔하더라고요. 그만해요, 애동나게. 이유가 있었겠죠. 희영아,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니? 그래도 대답이 없지 뭐예요. 이놈이 그래도 아무래도 혼이 덜 났나 보다. 당신 잠시 나가 있어. 지금 하는 꼴이 둘이 뭐야. 남편이 쳐보고 나가라고 하자 희영이의 얼굴에 무서움이 잔뜩 내려앉더군요. 그러면서 희영이가 저를 보며 눈짓을 하지 뭡니까?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그 눈짓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만해요. 무서워하잖아요. 제가 물어볼 테니 당신은 그만 나가요. 뭐 가지러 잠깐 들어온 거라면서요. 그렇지. 그걸 어디도 들어.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엄마 아니면 진짜 제대로 혼났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합니다. 상처 입은 새가 저럴까요? 오들오들 떠는 희영이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얼른 가서 일해요.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아귀탕 끓일 거예요. 저녁에 약속 없죠? 암튼 내 바빠서 나간다만 뭐 저녁에 아빠 좀 보자. 그렇게 남편이 나갔어요. 마음 같아선 희영이한테 학교를 안 간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그러기에 내가 너무 떨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지금 말을 시키는 게 오히려 애를 힘들게 할 것 같았거든요. 시장에서 사온 재료를 다듬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희영이 방에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멍놓아 우는 것도 아니고 소리 안 내려고 참으며 울다 나는 그런 소리요.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부모님 걱정 안 끼치려고 집에서 저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남편이 승희를 데리고 훌훌 떠났을 때도 저렇게 울었고요. 그러니 저 울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 때 나는 건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더라고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타서 희영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희영아, 아줌마, 잠깐 들어갈게. 괜찮지? 제가 세포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엔 불도 켜져 있지 않더군요. 희영이 방이 해가 그리 잘 들지 않아서
낮에도 불을 켜야 했거든요. 제가 스위치를 올리려 하자 다급하게 희영이가 제지하지 뭡니까? 켜지 마세요. 제발이요.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내 얼굴에 온통 눈물이 번져 있을 거란 거요.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완전 깜깜한 건 아니니 보려면 못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아이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 이거 놔두고 갈 테니까 마셔. 따뜻한 코코아야. 먹고 나면 좀 진정될 거야.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지면 아줌마 잠깐만 보자. 그래줄 수 있겠니? 얼굴을 들지도 않은 채 희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어린 것이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세 나오지는 않을 게 분명해요. 마음이 그렇게 금방 가라앉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까지는 음식 재료나 다듬을 밖에요. 근데 영 손에 안 잡히지 뭐예요. 당연하죠. 온 신경이 희연이 방으로 가 있었는데요. 덕분에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아, 채소를 다듬던 식칼이 제 손가락을 훑고 지나갔지 뭡니까. 다행히 선초가 깊지는 않았지만 피는 제법 나더군요. 서둘러 약통을 가지러 가려는데 희영이 방문이 열리더군요. 서로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겋게 충혈된 희영이의 눈이 어느 순간 제 손으로 오대요. 비반이 나요. 잠시만요. 희영이가 안방으로 가더니 약통을 꺼내왔습니다. 그러더니 수동약과 밴드를 꺼내 제게 내미네요. 어서 치료하라는 소리겠죠. 그 와중에도 피는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보탤 건 아니었어요. 근데 희영이가 먼저 수동약을 제 손에 바르니 그냥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따가우실 거예요. 그래도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밴드 바를게요. 고개를 숙인 채 제 손으로만 시선을 향한 희영이의 청수리가 보입니다. 수치 참 무성하대요. 제 딸도 저랬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희영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희영이가 흠칫 놀라지 뭡니까. 꼭 제가 저를 때리려는 줄 아는 몸짓이었어요.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가녀린 떨림이 그 증거였습니다. 상처 입은 새를 손에 담은 느낌이었어요. 애잔하고 쓰린 느낌들이 계속해서 저를 죽여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희영아. 제가 해를 가하려는 게 아니란 걸 보여주려고 더 부드럽게 희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떨림이 느껴지더군요. 무서워서다는 게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인 희영이의 머리가 떨리는 이유는 아이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영아, 왜 우니? 아줌마한테 말해주면 안 되니? 아이의 고개를 치켜 세우려고 희영이의 어깨를 나도 모르게 잡았답니다. 아, 희영이가 너무 아파하지 뭡니까? 제가 힘을 주어 잡은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어디가 아픈 게 분명합니다. 희영아, 너 어디 아파? 아줌마가 잠시 보자. 아니에요. 아픈 데 없어요. 저 들어가 볼게요. 희영이가 제게 보여주기 싫다는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냥 보는 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을 타인처럼 모른 채 할 순 없었답니다. 전 이 집의 안주인이니까요. 인정하든 않든 이젠 희영이의 엄마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요.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걸 외면하는 건 엄마가 할 일이 아니죠. 저 진짜 몹쓸 여자였습니다. 1년 가까이 한 집에 살면서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가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넘어갔어요. 희영이가 저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니 그냥 부른 채 해주자는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제가 집에 들어올 때 들었던 그 소리가 뭔지는 분명했어요. 남편이 희영이를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아파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더 이상 가짜는 핑계를 대며 모른 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영아, 나 잠시 들어갈게. 문을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갔나 보네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억지로 열릴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14살, 아직 철도 나지 않은 아이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섣불리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이야기할게. 너랑 많이 이야기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안해. 아줌마는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 희영이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것도 미안하고 일한다는 이유로 널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 네가 날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너한테 다가서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미안해. 네 입학식 날 가보지 못한 것도 미안해. 아빠가 괜찮다고 그랬어도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네가 힘든 일이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 새벽같이 일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네 생일날 달랑 선물 하나 던져주고 말로만 축하한다고 한 것도 미안해. 그것 말고도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아줌마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너도 조금만 더 다가와 줄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마음을 말한 거였으니까요. 이런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좋을 텐데요. 쉬고 있어. 오늘 저녁엔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아줌마, 상처 치료해줘서 고마워. 네 말대로 이젠 하나도 아프지 않네. 그 말을 끝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희영이 방에선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답니다. 지금 희영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우는 것 같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흐르네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 오늘 집에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거래처 사장이 저녁 먹 전에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말고 자. 내일 새벽까지 나가야 하잖아. 간만에 힘줘서 만든 음식인데 이걸 어쩐대요. 희영이라도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걸 기대하긴 힘들겠죠. 아무래도 희영이 먹을 상은 따로 준비해줘야겠군요. 소반에 희영이 음식을 따로 챙길 그때였습니다. 국에 닫혔던 방문이 열리더군요. 희영이었어요. 왜? 뭐 필요해? 뭐 해줄까? 손디디를 못 열던 희영이가 말문을 열었답니다. 아빠 저녁 못 드신다면서요? 혼자 드셔야 하잖아요. 그럼 외로우실 테니까. 무슨 소린게 있습니다. 참 바보네요. 함께 밥 먹자는 건데 그걸 금세 못 알아듣다니. 그래, 얼른 이리 와.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소시지랑 계란찜이랑 했어. 아귀탕은 좀 그렇지. 다른 거 좀 더 할까? 희영이 뭐 좋아해? 아줌마가 금방 해줄게. 왜 그리 허둥댔는지요? 희영이 얼굴에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미소가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저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본 거죠. 기뻐야 할 일인데 왜 이리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다 좋아해요. 그렇게 희영이랑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이 없을 때면 항상 따로 밥을 챙겨주었으니 이렇게 단둘이 앉은 적은 처음이었네요. 어쩜 그리 밥 먹는 것도 조신한지요. 근데도 남편은 그걸로도 뭐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한다면서요. 근데도 전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네요. 도대체 전 지금까지 뭘 한 걸까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것도 먹고 맛은 괜찮니? 케첩 줄까? 애들은 소시지 먹을 때 케첩 찍어 먹는다며. 국은 뜨겁지 않니? 입 천장 되지 않게 잘 풀어서 먹어. 밥은? 희영이는 된밥이 좋니? 아니면 찬밥? 아 미안. 아줌마가 너 밥도 못 먹게 하네. 입 닫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는 것만큼 배부른 일이 없지요. 비록 희영이가 제 친딸은 아니지만 정말 그랬어요. 새 모이만큼 밥을 삼키고는 우물우물 씹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이리 좋든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밥 안 드세요? 밥? 어어, 먹어야지. 그래 먹자. 희영이를 보느라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걸 몰랐네요.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이 감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었어요. 죄송해요. 뭐가?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미안한 건 난데. 아무튼 죄송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리라는 걸까요? 그게 뭐든 그래야죠. 그래도 소원이 있다면 이런 시간이 잦았으면 하는 거랍니다. 그래, 천천히 해. 근데 희영아, 아줌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우리 매일 이럴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저녁 식탁에 마주 앉으면 안 될까? 아빠는 일 때문에 늦는 날이 많으니까. 아줌마도 늦을 때가 많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저녁 시간을 맞추도록 할게. 그래 줄 수 있겠니? 네. 왜 이리 좋든지요. 앞으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다 생각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날 이후 전 야근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놀라지 뭡니까? 뭐 좋은 일 있어? 그렇게 학을 쓰며 야근이란 야근은 도맡아 하더니 남편이랑 세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 나이에 세 살림은 그냥 나이 저녁 챙겨주려고. 의붓딸 말이야. 걔 자기랑 저녁 잘 안 먹는다며. 이젠 아니래? 동료들이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독하게 일했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일에 빠져 있으면 잡생각이 안 나서예요. 제 딸 승희가 미국으로 건너간 뒤부터는 항상 그 아이가 그리웠거든요. 그러면 뭐랍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프기만 하니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려고 더 일에 매달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라면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서랍니다. 지금은 만날 수도 없지만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만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뭐라도 주고 싶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통장이에요.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순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액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길을 쓰고 모았어요. 제가 받는 돈의 90% 이상을 그 통장에 다 집어넣을 정도로요. 1년 내내 옷 한 벌 안 사입고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짠돌이니 구두쇠니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어때서요? 그렇게 꼬박 7년을 모았답니다. 그게 대략 6천만 원 정도가 되더군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번 거의 전부에 가깝거든요. 당시 제 월급이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한다 해도 100만 원에 못 넘겼거든요.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희영이 때문이었어요. 순이에게 미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희영이가 혼자 집에서 찬밥을 먹게 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승희를 만나 그 이야기를 하면 승희도 잘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뒤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희영이랑 단둘이 앉아 밥을 먹게 되었답니다. 여전히 희영이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아이였지만 분명히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6개월쯤 지났나 봐요. 그날도 둘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 밥 더 줄까? 아니, 그게 아니고. 좀처럼 말을 못하더군요. 힘든 얘기를 하려나 봐요. 뭔데? 자꾸 그러면 아줌마 서운하다. 참고서 한 권만 사도 돼요? 교과서만 가지고 하려니 잘 안 돼서요.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었어요. 말씀드린 적 있죠? 희영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 참고서 따위는 생각 못했어요. 너무 미안한 거 있죠? 당연하지. 아줌마가 생각 못했다. 한 권 해보니 아니다. 빨리 밥 먹어. 책방 문 닫기 전에 가야지. 정말 그래도 돼요? 못 믿겠다는 표정이더군요. 그 표정을 보니 더더욱 제가 미안해지지 뭡니까? 결국 그날 참고서를 10권 가까이 사드렸습니다. 희영이는 수학 참고서 하나면 된다는데 어디 그럴까요? 책방 주인에게 물어 전 과목 참고서를 다 샀습니다. 기수 미안하다는 희영이었지만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네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공장을 다녀오니 집안이 엉망이지 뭡니까? 제가 사준 참고서 한 권이 찢어진 채 거실에 놔진 꼴이에요.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 희영이 방을 열었습니다. 희영이가 울고 있더군요. 그리고 방 안에는 찢어진 참고서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누구 일이니? 말을 하고 나니 참 바보같이 뭡니까? 이 집에서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고서가 생겼다고 그토록 좋아하던 희영이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요? 이럴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깟 참고서야 또 쓰면 되지. 울지 마. 울지 말란다고 눈물이 안 나올까요? 희영이와 함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남편이 돌아왔어요. 언제나처럼 술에 잔뜩 취한 채로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뭐라 하든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 만큼 가급적이면 잘 살고 싶어서였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싶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나 피곤해. 내일 하자. 안 돼요. 오늘 해요. 당신 희영이 참고서 왜 그랬어요? 참고서? 아이 그거 저것이 말대꾸 하잖아. 이 기집이 공부해서 뭐래. 중학교만 나오면 이래야지. 언제까지 저건 먹이고 채울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어차피 때려 치울 건데 공부해서 뭐 하냐고. 에이 그랬더니 저것이 고개 빳빳이 들고 말대꾸를 하지 뭐야. 그래서 내가 참고서 다 찢었어. 앞으로 공부한답시고 알랑대지 말라고. 당신도 그런 줄 알아. 다신 참고서 같은 거 사주지도 말고. 도대체 왜 그래요? 다른 집 애들은 공부 못한다고 과외도 시키는 반에 희영이는 그런 거 없이도 1, 2등을 하는 애잖아요. 과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서는 사줘야죠. 그리고 왜 중학교까지 보내요? 당연히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야죠. 아이 미쳤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뭐가 예쁘다고? 아 참말 마라. 난 그럴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전 보낼 거예요. 희영이 대학까지 보내고 원하면 박사도 하게 할 거예요. 당장 내일 가서 참고서 다시 다 살 거고요. 남편 머리 밝았지 않아? 아이 고분고분해서 그나마 봐줬더니 안 봐주면요 어쩔 건데요. 벅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린 거였죠. 전 남편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남자에게 맞았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더 해요. 그래도 애 공부는 시킬 거니까. 얼마를 더 맞았는지 모릅니다. 희영이가 나와서 자기 몸으로 막아서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이 맞았을 거예요. 덕분에 희영이도 맞았네요. 왜 애를 때려요? 때릴 거면 저를 때려요. 때리라고요.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제가 맞는 건 그나마 괜찮았는데 희영이가 맞는 걸 보니 눈이 뒤집히지 뭡니까. 결국 남편이 그 기세에 놀려나 봅니다. 이것들이 싸우름이 쳤네. 에이 징글징글하다 에이스. 남편이 밖으로 나가고 말대요. 그래봐야 이미 엉망이 된 후였지만요. 괜찮으세요? 비 많이 나요. 잠시만요. 약 가져올게요. 난 괜찮아. 너는 괜찮니? 전 괜찮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었죠. 그랬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제가 어찌 그리 한심한지요. 폭력이란 게 그렇더군요. 맞으면 맞을수록 내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공포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커진답니다. 상대가 손만 지켜 세워도 이전의 고통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희영이가 그랬던 거죠. 제가 희영이 머리를 쓰다듬을 때 떨었던 이유랍니다. 그렇게 공포가 컸을 텐데도 희영이는 저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가로막았답니다. 겨우 14살인데 저보다 100배는 더 용감한 아이였죠. 제가 맞은 것보다 더 큰 창피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두 번 다시는 남편이 희영이를 때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게 왜 너 때문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네 엄마인걸. 미안하다. 엄마도 아닌 것이 엄마인 척해서. 너한테 날 엄마라고 부르라는 건 아니야. 근데 난 그러고 싶어서 그래야만 하고.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 세상 모든 엄마는 자식 지키는 일이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한단다. 내 말 알겠지? 그날 우리는 밤새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모녀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희영이가 저를 엄마라고 당장 부른 건 아니지만요. 적어도 마음은 그랬던 게 분명해요. 자기 때문에 남편에게 대들었다. 무참하게 망가진 저를 보는 희영이 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피어난 걸 분명히 봤거든요. 맞아서 아픈 속에서도 그 모습을 보는 게 왜 그렇게 좋던지요. 희영이를 지키겠다는 제 맹세는 그리 쉽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폭력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폭력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어진 간헐적인 남편의 폭력 속에서도 갈수록 우리 둘은 더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영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날이 왔네요. 희영이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직전이었습니다. 희영이, 이번에 고등학교 가요. 제가 말했죠. 저 희영이 대학 보낸다고요. 내가 안 된다고 했어. 나 그 학비 못해. 돈이 어딨어. 학비 걱정은 말아요. 제가 할 테니까. 돈 많나 보네. 근데 학비가 다는 아닌데. 저거 당신 공장에 나도 데리고 가서 일시켜. 그간 돈 대줘서 키웠으니 이젠 치루 살림을 보탬이 돼야지. 왜 그래야 하는데요? 희영이 공부 잘해요. 당신도 봤잖아요. 지난번에도 1등한 거. 그래서 그게 돈을 줘 밥을 줘. 난 저거 고등학교 안 보내. 내 분명히 말했어. 돈 벌어오게 하라고. 여보,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아? 더 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때려요. 대신 희영이 고등학교는 가게 해줘요. 맞는 것도 안 무섭다 그거지. 그럼 이건 어때? 이혼하자. 내 말 안 듣는 사람이랑 같이 살 이유가 없지. 알지? 희영이는 내 친딸이니 이혼하면 당신이랑은 같이 못 사는 거. 남편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폭력 따위에는 굴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미 몇 번을 그랬어도 제가 희영이 참고서를 그때마다 사들이는 걸 보며 학을 댔으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거였네요.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희영이를 진달처럼 여겨도 희영이는 남편의 진달이죠.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희영이는 이 집에 남겨두고 저만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희영이는 다시 남편의 폭력 앞에 홀로 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의뢰 그랬듯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남은 저희 둘은 서로를 붙잡고 울어야만 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하다. 괜찮아요. 다 하셨잖아요. 그냥 이혼하세요.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 괜찮아요. 공부 안 하면 어때요? 나가서 돈 벌어올게요. 그러니 더 힘들게 견디지 마시고 이혼하세요. 싫어. 널 두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 그럴 바엔 차라리 맞아주고 말지. 제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넌 내 딸이니까. 딸을 지키는 게 엄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하나도 못 지키는 무기력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는 것뿐이었네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전 이걸로 충분해요. 저 때문에 울어주시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 우세요. 네, 엄마.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습니다. 이 집에 4년을 살았지만 희영이는 단 한 번도 저를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가끔 서운하긴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희영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뭐라고? 너 지금... 죄송해요. 한참 전부터 그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근데 마음은 그랬어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희영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건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모녀가 되었다는 기쁨이었죠. 이 예쁜 것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떠오르지 뭡니까? 희영이를 학교에 보내고 이혼을 안 하고 버티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게 얼마나 더 가능한 걸까요? 이혼 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건 희영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희영이랑 둘이 도망가는 건 어떨까도 생각해봤어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싶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뭡니까? 희영이를 불러앉혔답니다. 희영아, 너 고등학교 안 가고도 공부할 수 있겠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등학교 안 가고 어떡해? 엄마가 진짜 많이 생각했어. 너랑 도망갈까도 생각했는데 그랬다간 저 사람이 찾아오면 그땐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무엇보다 언제 저 사람이 우리 찾아낼까 몰라. 하루하루 두려워하는 삶이 너한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네가 돈 벌어오는 거잖아. 그렇게 해주면 되지. 돈을 버는 거야 어떻게든 하면 되지만 그러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요? 왜 못해? 고등학교 가는 대신 검정고시 치면 되지. 넘버리 좋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대학을 갈 수도 있어. 그건 맞지만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건 걱정하지 마. 넌 학원에 다녀. 돈은 엄마가 줄게. 그걸로 네가 일한다고 말하면 되지. 돈이 어딨어요? 순이를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그새 돈이 더 들었죠. 이 정도면 3년간 희영이가 벌어줄 돈으로는 자고도 넘칠 겁니다. 그리고 학원비도 충분히 감당될 거고요. 이게 뭐예요? 이 많은 돈은 어디서? 희영이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만날 수 없게 된 딸에 대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딸을 만나면 전해주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런 돈을 어떻게 써요? 안 돼요. 이건 엄마가 평생 모신 돈이잖아요. 그것도 엄마 딸을 위해 모은 돈인데 전 이 돈 못 써요. 저 그냥 일할게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돈은 그냥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저 미안해서도 그렇게 못해요. 네 맘만다. 그래, 이 돈 승희를 위해서 모은 거 맞아. 딸한테 미안해서 뭐라도 주고 싶어서 모은 거야. 근데 승희만 내 딸이니? 넌 내 딸 아니야? 저도 엄마 딸 맞아요. 그래도 난 이미 딸 하나를 잃었단다. 언제 만날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또 나를 잃을 수도 있어.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나 진짜 더는 못 살지도 몰라. 그러니 엄마 말대로 하자. 네가 내 딸이라면 엄마 말 들어야 하지 않겠니?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던 희영이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결국은 들어주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속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해서 돈을 가져다 준다니 흡족해 하더군요. 물론 사실이 아니죠. 희영이가 일한다는 시간에 그 애는 학원에 있었으니까요. 물론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죠. 한시가 아까웠으니까요. 남편이 그걸 보고 싫은 티를 냈지만 어쨌든 일을 해서 돈을 주니 남은 시간에 하는 공부까지는 모른 척 해주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친딸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딴에는 변명거리가 있더군요. 나중에 희영이가 외가 쪽 친척들한테 들어서 제게 알려준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희영이 승우집이 원래는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자금 지원 같은 걸 부탁했대요. 그쪽에서 거절했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랬대요.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던 새에 장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면서 외가가 기울었던 거죠. 선장이 없으니 배가 뒤집힐 밖에요. 외가가 망하고 설상가상 희영이 승모도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희영이가 천도꾸러기가 됐대요. 희영이 외가를 향한 악감정이 고스란히 희영이한테 돌아간 거죠. 희영이를 향한 학대 역시 그래서 시작된 거고요. 말 그대로 변명이죠. 지가 못나서 그런 걸 왜 친자식한테 푼답니까? 악한 끝에 좋을 리가 없죠. 그렇게 시작된 남편 속이기는 4년 후 희영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끝이 났답니다. 희영이가 2년 만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 진학이 가능해졌거든요. 저야 당연히 대학에 가라고 했죠. 근데 희영이가 싫대요. 엄마, 저 대학 안 갈래요. 왜 대학을 안 가?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는데? 안 된다. 학비 걱정은 마. 엄마가 설마도 대학 못 가르칠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어차피 대학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휴직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4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취직해야 하니까. 그럴 거면 저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요. 고등학교는 졸업했으니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 있잖아요. 여자 직업으로 공무원만 한 게 어딨어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독립할 거예요. 저 성인 되면 독립하려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독립해서 취직하려고 했는데 이젠 안 그래도 되잖아요. 공무원 합격해서 엄마랑 둘이 살 거예요. 그때 되면 엄마도 이혼하고 그래서 이러는 거니까 제발요. 아이가 대학을 안 가겠다는 말은 서운했지만 따지고 보면 희연이 말이 틀린 것도 없었습니다. 공무원 괜찮죠. 평생 먹고 사는 직업으로 이만한 것도 드무니까요. 그래도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는데 괜히 애 고생시키는 거 아닐까 싶더군요. 저 엄마 닮아서 똑똑한 거 아시잖아요. 저 3년 안에 합격할 자신 있어요. 저 믿죠? 그럼요. 제가 제 딸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래도 저를 닮아서 똑똑한 거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똑똑했다면 이렇게까지 험난하게 살아올 리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3년도 아닌 2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구급 지방직 공무원이 된 거죠.
희영이가 합격한 후 전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안 된다고 날뛰었지만 희영이가 준비한 각종 폭력 증거들이 그를 가능하게 해주었죠. 이혼 안 해주면 그걸 걸어 가정폭력으로 고발해서 콩밥 먹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대요. 그리고 희영이 독립권도 같은 이유로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악마 같은 남편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둘이서 맛있는 저녁 먹으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희영이가 사위감을 데리고 왔답니다. 검찰 공무원이라는 그 남자는 희영이를 정말로 사랑하더군요. 당연히 허락했죠. 둘이서 잘 살라고 신신당부했죠. 근데 아니랍니다. 저까지 같이 사는 거래요. 희영이가 결혼 조건으로 내민 게 딱 그거 하나였대요. 그게 아니면 자기는 결혼 못한다고 했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제가 왜 짐이 되어야 하냐고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위가 그러지 뭡니까? 어머님이 같이 안 사시겠다 그러면 이 결혼 못합니다. 어머니 저 희영이 너무 사랑해요. 이 결혼 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어머니. 사위가 그렇게 간청하더군요. 희영이가 진짜 그런다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야 없죠. 희영이랑 그 문제로 얼마나 다툴게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직장 근처에 빌라를 신혼집으로 구했답니다. 다행히 그 빌라 1층에 나온 집이 있다지 뭡니까.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내 집은 100이요. 애들 집은 400이로요. 그 정도면 딱이잖아요. 나중에 내 손자들 봐주기도 편할 거고요. 실제로도 그랬답니다. 우리 희영이가 아들 둘을 봤거든요. 그놈들을 제가 다 키웠죠. 저희 집이 1층이라 층간소음 걱정도 없으니 더 좋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손자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이제 더 제 손에 타지 않아도 되었을 무렵 전 고향인 진주로 왔답니다. 희영이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젠 좀 편히 쉬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답니다. 이제 더 걱정도 없어요. 단지 죽기 전에 또 다른 제 딸 승희를 한 번만 만날 수 있기만 기다릴 뿐이죠. 제가 열심히 살았으니 그 소원 정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저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참, 남편 이야기가 빠졌네요. 그 계산 끝이 어떤지는 말해드려야죠. 저랑 희영이랑 헤어진 남편은 엉망으로 살았나 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좋아하던 술이랑 산 모양입니다. 한 10년 전에 간경변 이심해서 간 이식을 알아본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간을 주겠습니까? 진자식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인데요. 결국 5년 전에 세상을 떴답니다. 희영이는 딸이라고 시장에는 갔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쓸쓸한 죽음이었다고 하네요. 그러게 좀 잘 살지. 희영이처럼 좋은 딸을 그리 구박한 벌치고는 성에 차지도 않았어요. 전 당연히 안 갔죠. 그 사람 죽음을 애도하고 싶은 마음은 들그만치도 없었으니까요. 저보고 독한 해맛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지은 만큼 받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뭉친 두 보녀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네요. 비록 친딸과는 멀리 떨어져 만날 수 없지만 희영씨 덕분에 행복한 삶을 걸어오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 인연 끝까지 함께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친딸을 만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연자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